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시죠. 미국의 고용시장 과열이 조금은 좀 진정되고 있다라는 지표가 나오면서 시장의 긴장은 조금씩 좀 풀려가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추가 금리 인상이 더는 없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회복시키고 있는 건데 과감히 지금 시장에 좀 뛰어들어도 되는 타이밍인지 오늘 이 세 분과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레몬 리서치 이상엽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이사님, 네, 저희 경주마 처음이시죠? 네 경주마 처음입니다. 네. 뭐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부탁드리고요. 네. 굉장히 뭐 다른 매체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뭐 네. 대부분 뭐 투자자분들 아시긴 하겠지만 뭐 간단히 소개도 좀 해주시죠.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네. 짧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일단 공대 출신이고요. 아 그러세요? 네, 삼성전자 나왔었고 오. 네, 주식이 좋아서 이제 증권업계에 들어왔죠. 네. 왜 레몬 리서치입니까? 왜 레몬이에요? 뭐 대표님이 이렇게 상큼하게 리서치 회사를 좀 꾸리고 싶으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도 직접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네. 뭐 이사님 보니까 좀 상큼한 분위기는 맞는 것 네, 같습니다. 넥타이만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죠. 이번 주 3일 내내 지금 시장 분위기 일단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오늘도 일단 강세로 끝났더라고요, 차장님. 우선 지난주와 분위기가 거의 180도라기보다는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네. 지금 느낌도 많이 틀리고 좀 가벼운데 우선 잭슨홀 미팅이 끝났기 때문에 이벤트 소멸 관점에서 약간 좀 이제 코스피나 이런 위험 자산에 들어가는 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부담이 없는 그런 좀 시기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제도 이제 미국 경제 지표가 좋지 않으면서 이 긴축에 대한 부분이 좀 완화되지 않나라는 좀 그런 부분도 시장의 상승세를 도왔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경기 지표가 좋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어떤 펀더멘탈 어떤 시장 전체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승 랠리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단언하기에도 좀 힘들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미국도 어제도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이제 뭐 빅테크 기업 쪽으로의 종목들로 수급이 몰리고 뭐 우리나라도 시가총액에서 상당 부분이 이제 IT와 같은 이 기술주들이 좀 표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급 쏠림으로 지수가 좀 상승하는 부분도 좀 있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좀 아쉽게 끝났죠. 네, 장 초반 이제 상승 출발을 했다가 결국 음봉 마감을 했었는데 뭐 저는 오늘로써 뭐 이렇게 실망감이나 이런 거를 느끼지가 않습니다. 오늘 장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데 첫 번째가 내일이 위클리 옵션이잖아요. 근데 오늘 장 초반부터 개인들이 콜 옵션을 막 대고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나 이 악랄한 외국인 세력들이 그냥 끝까지 계속 뭐 하방으로 밀면서 끝이 났다라는. 그래서 내일 지나고 나면 수급은 다시 한번 봐야 될 부분들도 있겠고요. 네. 두 번째가 중국 증시인데 최근 한 일주일 정도, 2주 놓고 보면 좀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장 시작할 때는 미국 증시를 바라보면서 시작을 하고요. 네. 장중에는 10시 반부터 중국 증시가 열리는 중국 증시에 커플링이 돼서 이제 가고 있는데 중국과 홍콩 증시가 오늘 좀 뭐 잘 시작했다가 후반부에 거의 상승폭을 반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국 증시와 함께 커플링 되면서 음봉 마감했다라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세 번째가 확인입니다. 확인. 뭘 확인하느냐? 내일 밤 그리고 금요일 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표가 나옵니다. 내일 목요일 밤에는 미국의 7월 PCE 물가가 나오게 되고요. 네. 그리고 9월 1일에는 미국의 8월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뭐 조금 이따 우리가 잭슨홀도 잠깐 언급을 하게 될 텐데 이 PCE 그중에서도 근원 PCE 물가 그리고 노동시장 네. 이게 향후 금리를 동결할 것이냐 올릴 것이냐 한 번 올릴 것이냐 계속해서 3회 이상 동결할 것이냐를 가름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뭐 오늘이잖아요. 오늘 뭐 수요일. 네. 그러니까 목금에 나온다면 한번 시장도 목금 지표까지를 보자라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승 출발했으나 거의 상승폭을 좀 줄이는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분석합니다. 네, 뭐 미국에 중국에 봐야 될 지표들이 정말 많은 것 같고 네. 봐야 될 시장도 많은 것 같고요. 이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네, 근데 좀 중요한 게 오늘 코스피 거래대금이
8조 원이 안 됩니다. 예, 굉장히 줄었더라고요. 거의. 네, 그래서 이번 주 들어서 이번 이틀 연속 8조 원 초반에 머물렀는데 네. 그래도 8조 원은 머무르겠지라고 했는데 오늘 8조 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지난 5월 24일 이후로 거의 한 3개월 만에 8조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한산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은 이틀 연속 거래대금이 12조 원대 유지하고 있는데 이틀 전 월요일에는 코스닥이 거래대금 10조 원이 안 됐어요. 네. 근데 그 거래대금이 어떠냐? 지난 7월 10일 이후로 또 거래대금이 10조 원 미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지수는 상승 큰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저점을 높이는 상승이 나오곤 있는데 거래대금이 좀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은 좀 아쉬운 감은 있지만 많은 섹터가 움직이고 있으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래 대금이 좀 줄었다는 건 어떤 의미로 읽히세요? 그러니까 시장이 급등하면 거래대금이 이제 붙겠죠. 거래량도 터지고 그러면은 그래 거래대금까지 붙으면서의 상승은 의미 있는 상승. 그리고 또 만약에 하락폭이 클 때 거래대금이 터지면 의미 있는 하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 거래대금이 없이 상승하다 보니까 상승하더라도 그 지수의 방향성을 반드시 이제 상승이다, 추세적으로 돌렸다라고 얘기하기까지는 좀 어렵다.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렇군요. 아직은 뭔가 방향성을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려운 그런 타이밍에 우리가 와 있다는 걸 이해를 하겠습니다. 거래 대금이 네. 많이 안 나온다는 부분은 상승 랠리가 얼만큼 상승 폭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연속으로 이제 상승세가 대개가 좀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나와오면서 지금 상승세를 줘야 네. 개인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이제 시장에 참여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그 거래 대금이 많이 안 나오면은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크게 어떤 이제 말씀하셨듯이 방향성 예측하기 굉장히 좀 어렵다는 게 네. 바로 이제 거래 대금 중요하지 않나라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뭔가를 지금 투자자들이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던 PC라든지 다양한 지표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미국이 고용 과열이 어제 나온 지표에서는 조금 진정된 걸로 나왔잖아요. 약간은. 네, 약간이 아니라 저는 꽤 의미 있게 봤거든요. 그래요? 예. 기업의 구인 건수 코로나 때도 900만 건이 넘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7월에 기업 구인 건수를 보면 880만 건, 900만 건이 깨졌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들리고 있는 고용 시장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네. 실제로 요즘에 계속 얘기 나오는데 조용한 해고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구조조정과 자를 수를 없으니까 이제 직무 재배치를 하면서 네. 임금을 깎고 알려주는 거죠. 이러다가 조직에 두기는 두는데 이 사람의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이제 이런 행태들이 기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 어딘가에 고용 시장이 이제는 변곡, 꺾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결국 잭슨홀 미팅에서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야기했던 게 고용 시장이 완화되는가, 이 말을 이렇게 했지 고용 시장 망가지는가, 네. 이거 하나. 두 번째가 근원 PC의 물가 떨어지는가. 요거 두 개만 보면 금리 못 올리겠다, 안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저는 그 두 가지 멘트를 보면서 금리 올릴 생각 없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고용 부분은 아마 연준도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간밤에 나온 게 이제 구인 건수고 오늘이 아마 민간 부분 민간 ADP 비농업 부분 고용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내일 근원 PC, 이번 주 금요일 밤에 이제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신규 고용이 한 15만 건 밑으로만 나온다면 저는 거의 이제 올해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역설적이지만 bad is good. 주식시장은 오히려 9월에 굉장히 환호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틀 남았잖아요. 그 지표 한번 보고 출발하자. 아마 네. 그런 시장은 반응이 아주 보이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미국의 경기가 얼마나 지금 빠르게 꺾여 나갈 것이냐에 대한 지표들을 좀 우리가 확인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평론가님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그 잭슨홀 전망이 다 맞았어요 일단. 저는 근데 거의 못 잤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도 얘기했지만 만에 하나 중립금리를 높인다. 이걸 가만히 두더라도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3%로 높인다. 그러면 국채금리는 그 자리에서 예. 4.4, 4.5로 가는 거거든요.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오히려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실은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했죠. 게임의 룰을 안 바꾼다라는 것들 하나 하고 중립금리도 티머 라우스 기자가 뭐 놀릴 거야 이런 보도를 나왔지만은 네. 그게 일종의 설레발이었지 않습니까? 중립금리는 본인도 알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은 국채금리 부분을 굉장히 눌러놨던 효과가 있겠고요. 뭐 누누이 이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더라도 동결만 계속해서 의지만 확인이 되더라도 아마 국채금리, 시장금리는 먼저 빠르게 떨어질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 예상은 9월 중에는 3자도 10년물 국채금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고용이 망가진다는 전제 하에서요.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9월 1일 날 네. 고용지표 한번 확인해 보도록. 지금 그 지표들을 확인하기 전에 우리가 미국의 지금 경기 상황이 어떤지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신용카드 연체액이 막 지금 빠르게 늘고 있다잖아요. 미국에서 소비가 그럼 할 여력이 지금 동나고 있다 이런 의미 아닌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었는데요. 이제 초과 저축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왜 고용이 저렇게 좋지? 왜 기업들은 일자리가 막 너무 많아가지고 나오시오 하는데 왜 일 안 하지? 여기에 대한 가장 큰 분석이 코로나 때 워낙 많은 재정 지원을 풀어가지고 미국 가계에 저축, 특히 초과 저축이 많더라. 근데 이게 소진이 되고 있고 4분기 초입, 그러니까 10월쯤에는 이제 초과 저축 다 쓸 것 같다. 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쓰고 소비를 줄이지는 않죠. 다 쓰고 일하러 나가지는 않죠. 자기의 저축분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 소비를 줄이기 시작하고 그때 일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미 7월, 8월, 9월 요때는 꽤나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았었고 네. 그게 이번에 소비지표 나왔을 때 물론 아직도 106이지만 예상치를 114 뭐 이 정도 잡았는데 그 정도로 확 꺾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100도 깨질 아직은 뭐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소비가 먼저 돌았고 그 다음에 나올 부분은 이제 일하러 나가겠죠. 네. 이제 사람들이 일하러 나가기 시작하면 그렇게 천정부지로 높았던 임금 상승률도 이제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고 네. 이제 고용 시장도 드디어 이제 일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이제 이런 국면이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시작에 만약에 미국이 경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면은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이 굉장히 빨리 찾아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뭐 시장이 예전처럼 다시 폭발적으로 증시가 성장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이걸 얘기를 해보는 건데 뭐 일각에서는 그렇잖아요. 경기 침체가 오면 이게 금리가 내려가는 속도보다 경기가 침체된 속도가 더 빠른 거 아니야? 우리 기업들 다 망가지고 이러면은 증시도 온전치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어떻게 결국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결국은요? 예, 내년 11월이 대선인데 내년 그 어느 언저리에는 저는 오래 안 왔던 경기 침체가 그때 이연돼서 올 거라고는 보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오히려 전 주식시장이 일종의 버블을 탈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네. 작년에 그렇게 금리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M2라고 하죠. 총 통화량이 하나도 안 줄었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돈은 최고치로 있는 와중에 시장 금리가 떨어진다. 그럼 이 돈들은 또 한 번 돈놀이 하려고 움직이거든요. 예. 저는 그런 구간이 실은 9월 이후부터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이게 뭐 건전한 상승, 좋은 상승은 아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타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의 상승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셨는데 이사님도 같은 생각이신지 궁금해요. 이렇게 투자를 계속 해보셨으니까 지금 분위기가 약간 경기 침체를 많이들 우려하는 분위기지만 투자는 계속 해볼 만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평론가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부분에 이어서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10월달에 네. 미국의 이제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로써 월 한 180달러가 뭐 소비가 줄어들 거다라는 얘기는 하는데 10월이라는 게 이제 4분기를 시작하는 첫 달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보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경기를 논할 때 뭐 미국도 중요하지만 과연 지금 이 경기 사이클이 꺾여서 하락으로 가고 있냐 아니면은 상승이냐? 상승이거든요. 네, 상승이고 그래서 소비 뭐 줄 수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논하기 전에 저는 중요한 거는 9월달에 FOMC 그리고 그 FOMC 회의 일주일 전에 나오는 또 이제 8월 CPI. 네. 근데 8월 CPI도 뭐 클리블랜드 연원에서 무려 지난 이제 7월 CPI가 3.2였고 이번에 3.8% 높게 전망될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는데 이걸 또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9월에 가장 중요한 것을 짚고 소비를 걱정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네, 뭐 크게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표들이 나타나는 시기는 굉장히 늦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걱정 없이 투자를 좀 해볼 만하다 말씀을 주셨어요. 차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참 이게 애매하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표 호재가 증시에는 악재가 되고 지표 악재가 증시에는 호재되는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하긴 한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9월 달도 그런 상황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네. 근데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그 전보다는 이제 주가나 어떤 과열 논란도 지금 많이 잠재워져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보다도 하방에 대한 경직성이 굉장히 좀 강화되는 건 더 이제 더 그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뭐 2,500선 뭐 이런 부분은 저도 좀 잘 얘기를 안 하는데 뭐 2,500선이 뭐 떨어졌을 때는 그 이하로 갔을 때는 더 떨어질 만한 어떤 요소들도 지금 9월 달에 많이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네. 뭐 적극적인 매수를 하는 것 매수를 말씀드리기는 예매하지만 뭐 2,500선 뭐 붕괴됐을 때 뭐 매도해야 된다 또 뭐 이런 비중을 줄여야 될 필요는 없나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중국에서는 다행히 좀 희소식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의 은행들이 7,000조 원에 달하는 이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를 지금 할 예정이다. 조만간. 네. 엄청난 부양책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그런데 시장은 이제 찔끔으로 보고 있어요. 이 정도도 보면 이제 국영은행에서 미상환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이것도 생애 최초에 받았던 중국 사람들이죠. 인민들에 한해서 이제 금리를 인하해 줄 것이다. 동시에 예금 금리도 함께 인하한다. 예금 금리를 인하하라고 말한 것은 중국 인민들에게 말하는 거죠. 공산당이 네. 돈 써라. 네. 이제 중국이 진짜 초과 저축이 많아요. 네. 그 코로나 봉쇄 당하면서 한 30몇 프로 된다 그러죠. 예, 특히 노년층, 중국의 노년층들이 야 이러다가는 뭐 못 믿겠다. 그러면서 다 돈들을 쟁여놓은 거 있으니까 그 돈 빨리 써라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주담대 금리 인하, 예금 금리 인하라는 것을 곧 할 예정이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왔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홍콩 증시, 중국 증시 그닥 반응을 못했던 게 그 전에 이 LPR 우대금리 낮출 때도 5년은 또 안 건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찔끔 나오기 때문에 이러다가 또 멈추거나 할 것 아니야라는 아직까지 완전한 이제 믿음을 정부에 대해서 못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결국은 또 미국이랑 상관이 있는데요. 그런 이유 중에 왜 찔끔밖에 못 하느냐? 이렇게 대거 경기 부양을 했다가 만에 하나 미국이 긴축을 한다거나 미국이 중국을 또 우회적으로 압박한다 하면 뭐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게 되치기를 당한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일종의 중국도 휴전을 좀 하고 싶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대선이 있으니까 미국은 미국 갈 길 가고 우리는 우리 갈 길 가자. 네. 그 협상을 저번에 블링컨도 하고 자넷 옐런도 하고 이번에 러먼더 상무부 장관도 하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상무부 장관 돌아가고 나서 정말 잘 타협이 됐다면 미국도 11월까지 미 대선 여기에는 중국의 경제 역할이 크죠. 네. 하고 중국도 지금 침체 일보 직전에서의 마지막 불씨 살리기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현재까지 나오는 중국의 부양책들이 찔끔 나오지만 저는 이게 이제 시장의 신뢰를 얻게 되는 순간부터는 뭐 중국 증시도 다시 좀 화답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뭐 찔끔이기는 하나 지금씩 계속 하나씩 던지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책이 아직은 좀 믿음을 못 얻고 있지만 이게 믿음을 얻게 되는 순간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미중 관계가 만약에 회복이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우리 뭐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이런 관련주들이요 좀 네네. 괜찮습니까? 연말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9월 말 10월 초에 이제 중추 국경절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얼마나 들어오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한데 일단 뭐 기대감은 정말 큰 것 같고요. 지금 항공 여객 수는 그렇게 지금 항공을 통해서는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이제 크루즈선이나 여객선을 통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뭐 22, 3일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여러 이제 뭐 백화점이나 또 명동만 지금 가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명동에 올리브영만 해도 한 개가 아니거든요. 네. 3개인가 4개가 있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도 아닌데 올리브영에 지난 주말에 가본 분한테 들으니까 이 줄이
이렇게 S자로 해갖고 지금 또 계산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9월 9일, 10일 지금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그 기간 내에 또 한중 정상회담까지도 지금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어서 네. 참 기대감이 많은 것만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섹터는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겠다. 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리오프닝 하는데 밥솥주가 왜 오르나 했는데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와서 가장 많이 사가는 거 3위가 밥솥이 있더라고요. 근데 좀 또 재미있는 부분이 네. 이 지금 일본 쪽에서 방류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이 아니라 중국 쪽에서도 일본의 어떤 제품을 불매하죠. 불매. 근데 네. 불매가 이제 먹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음식 이게 아니라 어떤 이런 여행이나 또 말씀하신 밥솥, IT 기계까지도 약간의 일본보다도 우리나라 거를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가 다시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밥솥을 말씀드려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IT 제품까지도 일본 거보다는 우리나라 거에 대한 선호도가 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당장 어떤 실적으로 연결된다라는 것보다도 어차피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그 전에 이제 뭐 중국 소비나 뭐 경제 지표 안 좋고 뭐 디플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안 좋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쪽으로 환기가 많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는 굉장히 좀 좋아지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예. 우리 밥이 그렇게 맛있대요. 그래서 세계인들이 우리 밥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밥솥. 네. 오늘 시장의 키워드 하나를 꼽자면 이 자율주행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연말까지 이 세계 최초로 시속 80km 레벨 3 자율주행을 상용화한다. 레벨 3는 이제 지금 이미 상용화 된 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뭐 벤츠, 혼다 이미 도입을 하긴 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80km 레벨 3. 요거는 세계 최초라는 거예요. 이 이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레벨 3가 하고 있는 이제 기업들이 글로벌 다른 이제 유럽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간만 그 시속에 대한 부분을 더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항상 이제 레벨 3라는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네. 뭐 이 책임,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 책임이냐, 제조사 책임이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레벨 3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냥 일반 레벨 3가 아니라 뭐 조건부, 뭐 이런 게 항상 지금 듣고 있는 상태인데, 네. 뭐 그러지만은 중요한 부분은 이제 운전자가 이 핸들을 잡지 않고 간다는 게 우선 주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벨 3에 대한 그 어떤 기술력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결론을 본다고 하면 이제 레벨 4나 레벨 5가 이제 레벨 5가 아예 그냥 사람이 안 탔을 때 가는 부분인데 그런 쪽으로의 그 개발이나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뭐 자율주행 차도 그렇지만은 다른 이제 뭐 자율주행 배 뭐 여러 가지 이동 수단에 있어서 넓혀질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이 나왔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레벨 3부터 달라지는 게 이 운전자가 책임이 있느냐 사고가 났을 때 아니면은 제조사가 책임이 있느냐 이 부분일 텐데 우리 뭐 현대차가 이거 제조사 책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거 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법적인 혹은 뭐 보험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따라와야 될 것 같은데요.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 상시 모니터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2.5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운전자 책임을 면책권을 주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현대차가 이번에 80km에 성공했다는 레벨 3는 운전자의 모니터링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조건부 자동화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런 편인데 말씀하신 대로 혼다, 메르세드 벤츠 정도가 있었는데 여긴 또 60km까지인데 네. 이번에 이제 80km를 이뤄냈다. 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으로는 자체적으로 레벨 4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발표된 거는 레벨 3를 그러니까 시장에 출시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기술이 올라왔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다만 우리가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렇죠. 주가가 안 가요. 네. 주가가 진짜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네. 네, 모든 조건과 맞았을 때도 안 가는 경우도 참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고 뭐 여의도에 제가 이렇게
갔을 때도 거기 앞에서 다들 현대차 얘기를 하면 진짜 뭐 미치겠다 이런 얘기들 매니저분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노조가 파업 결정을 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그게 이슈를 이유였네. 현재는 그 이슈 하나 일단 추적하고 추석 전에 좀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가만 놓고 보면 뭐 굉장히 답답해지는 그런 네. 현대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도 갑자기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잖아요. 뭐 슈퍼컴퓨터 AI 이걸 만들어서 자율주행 부분을 여기도 이제 올 연말까지 거의 완성된 수준의 자율주행을 만들겠다. 어제 그것 때문에 주가도 한 8% 가까이 뛰던데 제가 여기서 답답한 거는 똑같이 자율주행을 한다는데 여기 8% 오르는 동안 현대차는 왜 1%도 안 오르냐 이겁니다. 현대차, 기아가 테슬라보다 높은 프리미엄을 받은 적이 있었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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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 보면요. 올해 현대차랑 기아의 영업이익 전망을 합치면요. 네. 지금 한 영업이익이 약 한 26조 원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차랑 기아 종가 시가총액 합치면은 네. 80조 시가총액이 80조. 올해 영업이익 합치면 25조, 26조. 네, 저평가되어 있죠. 예. 근데 현대차, 기아가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뭐 어제 오늘만의 얘기는 아니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 거고 뭐 공감하는 부분도 분명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테슬라도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네. 이게 올해 연말에 자율주행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을 완성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머스크가. 근데 이게 뭐 6개월 전, 1년 전 얘기가 아니고요. 네, 지난달에 얘기했습니다. 네, 지난달에 얘기했다는 게 또 중요한 것 같고 왜 지난달을 제가 또 말씀드리냐면 그 뭐 슈퍼컴퓨터, 도조 컴퓨터 있잖아요. 네. 그 이제 향후 1년 동안 한 1조 3천억 원을 도조 컴퓨터에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게 1차적으로 어떤 것을 위한 거냐면 자율주행을 위한 거고 2차로는 여러 개가 있죠. 뭐 또 이제 뭐 의료 AI 신약 개발도 그것도 2차로는 한다고 해서 그건 좀 약간 먼 얘기인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7월 달에 머스크가 또 그런 얘기도 했고 또 도조 컴퓨터가 언제부터 생산되냐면 또 7월부터 생산이 돼요. 그리고 8월 들어서 또 테슬라가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오늘 새벽에도 나왔지만 자율주행 훈련용 AI 컴퓨팅 클러스터를 선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반기 들어서 시작하는 게 7월인데 하반기 들어서자마자 머스크가 7월 달 또 한 달 뒤에 8월 달 연속해서 매월 자율주행 이슈가 테슬라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오늘 현대차에서 이제 자율주행 레벨 3 이제 시속 80km 이제 상용화 최초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원래 이것도 연말에 제네시스 G90이랑 기아의 EV9 GT에서 레벨 3 80km 나올 거라고 이미 뉴스가 많이 나와 있었고요. 네. 아시는 분이라면 자율주행에 정말 관심 많으신 분이라면 네. 그래 연말에 이슈가 될 거니까 테슬라도 계속해서 좀 언론에 노출될 거고 그래 자율주행 관심을 많이 가져야지라고 했는데 오늘 나온 것뿐이에요. 대신에 테슬라에서 매월 이렇게 이슈가 나오는 8월 달에 나온 거는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자율주행 이슈는 연말까지도 계속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지금 국내에서 거의 유일한 수출 효자가 지금 현대차인데 말이죠.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대차는 못 갔지만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오늘 굉장히 상한가 간 종목들이 많이 있었어요. 차장님 지금 뭐 무더기 상한가 갔잖아요. 보니까 뭐 라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DY,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정확히 실제 좀 넣어볼 만한 자율주행으로서 좀 가치가 있는 종목들인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제 관련했던 그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이제 뭐 자율주행을 하면 어떻게 보면 AI에 대한 기술력으로 생각을 하시는 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말씀하셨던 종목들 중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내연기관 부품 쪽에서 약간 업그레이드를 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라닉스 같은 경우가 자율주행 원천 기술을 연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자율주행 AI 기술과 연관돼 있는 게 바로 이제 라닉스라는 기업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무선 통신이나 이런 보안 이쪽도 이제 AI 쪽과 굉장히 좀 관련이 있거든요. 그럴 때 라닉스라는 기업이 자율주행 어떤 기술의 이미지와 좀 많이
맞는 기업이고요. 네. 나머지 그 기업들 같은 중에서도 뭐 인포뱅크는 어떻게 보면 인포테인먼트 이런 이쪽에서의 그 시스템, 물론 이제 자율주행했을 때도 뭐 이런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긴 하지만 뭐 AI 원천 기술과는 큰 어떤 상관은 좀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근데 이제 DY 같은 경우가 자회사 이제 DY 오토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자율주행 레벨 3에 탑재된 센서 클리닝을 이 만드는 그런 그 시스템 공동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이번에 레벨 3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가장 어떤 협업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DY 오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DY라는 기업이 좀 현대차와 가장 좀 관련이 좀 많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 레벨 3가 아니라 레벨 4 아니면은 또 이제 친환경차까지도 연결이 됐을 때 가장 협업을 많이 하면서 네.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이 DY라는 기업이 좀 크지 않나라고 좀 판단합니다. 이 개별 종목들을 다 분석을 하고 계신다니 놀라운데, 이사님 이렇게 뭐 종목들 중에 뭐 진짜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 뭐 말씀하시기는 지금 이제 자율주행을 조금 눈여겨볼 타이밍이 온 것 같다는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네네. 이런 관련주들 투자를 해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섹터 이렇게 뭐 테마성도 강하긴 한데 네. 이렇게 테마성이 강하지만 그래도 그 섹터 내에서 상한가가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차 관련돼서도 오늘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군들도 상승을 했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자율주행 칩과 관련된,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의 뭐 디바이스 솔루션 뭐 파트너, 뭐 DSP 네. 그쪽 업체들도 좀 상승을 했다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뭐 넥스트 칩이나 뭐 텔레 칩스, 뭐 가온 칩스 등이 있는데,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또 다음 달에요. 그 세계 모터쇼 4대 모터쇼 중에 하나인 네. 그 IIA 모빌리티 2023이 9월 중순에 있는데, 이게 삼성전자 디바이스 그러니까 반도체 부문이 처음으로 여기에 참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냐?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를 또 소개할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자율주행 칩 오늘 상승하기도 했지만 이 부분은 다음 달 일정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자율주행 칩 관련된 종목에도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난달에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 2025년에 양산하겠다고 이제 결정이 됐잖아요. 예. 뭐 5월에 만났고 이재용 회장이랑 이제 머스크가 5월에 만났고 2개월 만에 좋은 소식이 나왔고, 야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제 테슬라까지 이제 파운드리 이제 수율도 올라왔고 이제 수주를 했어. 그러면은 자율주행 칩을 차량용 반도체 칩을 소개하면 바로는 아니겠지만 네. 뭔가 후속으로 또 고객을 확보하는 소식이 9월은 아니어도 뭐 10월이나 또 11월 달에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럼 이게 연말에 자율주행, 지금 말씀드린 자율주행 칩, 이게 다 연관이 된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 박혜련님은 오늘 현대 오토에버를 좀 중요하게 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현대 오토에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어떻게 보면 현대그룹 계열이니까 네. 가장 어떤 수주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솔루션이나 이런 부분에는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어떤 자율주행이라고 한다면은 좀 아까 말씀드렸던 AI 쪽과 좀 연결을 시켜서 접근하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한다면, 지금 분위기도 이제 AI 관련주 쪽으로의 유동성이 좀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럴 때 말씀드렸던 라인스나 다른 이제 지금 현대차가 이 지금 레벨 3 탑재 얘기 나왔지만 2027년에 레벨 4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술력에 대한 부분에서 다른 차원의 어떤 수주받는 것보다도 그런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을 찾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지금 뭐 테슬라까지 붙으면서 엔비디아 주가는 계속 날아가고 있고요. 덕분에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하면서 어제 끝이 났는데, 문제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거든요. 우리 반도체 기업 주가는 참 안 오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지금 근데 많이 이제 바닥에서 지금 많이 좀 그 바닥이 좀 안정권이 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부분에 본다고 하더라도
좀 모멘텀을 좀 하나씩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어떤 뭐 전방 산업이 지금 뭐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으니까 실적에 대한 이 흑자,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 흑자 전환 부분이 지금 내년으로 지금 원래 초에는 얘기했다가 지금 내년 중반 하반기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네. 펀더멘탈 상으로 본다면은 주가가 좀 많이 좀 오르기에는 좀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다만 이제 뭐 HBM이나 이런 첨단 반도체 쪽에서의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는 이제 선반영할 거잖아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의 모멘텀으로 본다고 한다면 접근할 수 있겠지만 무거운 건 좀 사실이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HBM 호재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 HBM 쪽이 전체 반도체 매출에서 비중이 아무리 성장해도 별로 안 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은 작죠. 그렇게 보는 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어쩌면 당연합니다. 왜냐면요. AI 산업이 지금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네. 이제 시작했거든요. 이제 시작한 AI 발전하고 있는 이 산업을 가지고 아직 적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네,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HBM 관련돼서는 지금 전 세계에 뭐 엔비디아의 깐부인 SK 하이닉스는 거의 뭐 독점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랑 합치면은 지금 글로벌 지금 마켓시어가 90%이기 때문에 예. HBM과 관련돼서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클 수밖에 없고, SK 하이닉스만 좀 말씀을 드려도 지난주에 메타에서 SK 하이닉스 2천 사업장, 아까 뭐 밥솥 말씀하셨지만 또 2천 쌀이 맛있죠. 그렇죠. 네, 거기 이제 방문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에 엔비디아까지 또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정말 빅테크 기업인데 지난주 메타, 이번 주 엔비디아도 형님 논의한다고 할 정도로 네. 참 관심이 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가요, 뭐 삼성전자의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시가총액은 뭐 우선주 빼고 봤을 때 이제 뭐 400조, 뭐 80 몇 조, 한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지금 굉장히 상대적인 우위를 많이 가져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뭐 젠슨 항이 2분기 컨콜 끝나고 뭐 몇 마디 했죠. 뭐 새로운 컴퓨팅 시대가 열렸다. 그리고 우리 수요 정말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차세대 그 GPU H100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예약 판매가 다 끝났다고도 지금 얘기가 나올 정도이다 보니까 조금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기 전에 그래 얼마나 나오겠어. 뭐 높여도 뭐 가이던스 뭐 근데 굉장히 높잖아요. 이것을 봤을 때는 좀 이제는 좀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AI 산업 그래 정말 좀 이제 좀 눈높이를 높여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들었고, 그전에는 좀 AI 산업이나 엔비디아의 독점력을 좀 무시한 부분도 있었다는 점을 보면은 네, 계속해서 좀 저렇게 AI 투자는 좀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까지도 좀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삼성전자 주주가 거의 600만에 달하기 때문에 네. 뭐 500만대로 조금 줄긴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많은 주주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앞서 우리 이성 차장님께서는 흑자 전환 시점이 좀 이연이 되고 있다. 네. 좀 늦어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지금은 조금 유보적인 입장을 주셨거든요. 네. 이사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세요? 저는 아닌데요. 아니세요? 네네. 저는 뭐 나는 삼성전자를 꼭 사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내일부터 사모아 가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9월 달이 정말 중요한 달인 것 같은데, 지금 삼성전자가 AMD HBM3랑 2.5D 패키징은 콜을 통과했어요. 네. 근데 이제 엔비디아만 남았는데 그게 언제 통과될 것으로 기대가 되냐면 9월 달로 기대가 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9월은 또 왜 중요하냐면은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감산을 좀 뒤늦게 시작했죠. 네. 그게 4월이었는데 한 4, 5개월, 5, 6개월 걸릴 거야. 그러면 본격적인 감산 효과가 나오는 게 9월 달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수출 통계를 2015년도부터 최근까지 보면요. 연말의 소비 시즌 때문에 리스타킹 수요로 인해서 9월 달, 10월 달에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됩니다. 리스타킹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연말 시즌에 많이 팔릴 거야. 소비가 높아지면 미리 쌓아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리 이제 땡겨서 이제 수출을 하는. 그래서 네. 그것조차도 9, 10월 달에 개선이 가장 큰 달이 9월, 10월이거든요. 그 벌써 지금 말씀드린 게
예, 3개나 되고요. 그리고 어제 무역협회에서도 10월부터 반도체 턴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9월까지는 마이너스지만 10월부터는 바로 돌아선다고 얘기를 했고, 그게 이게 한 3, 4개월 전에 얘기를 하면은 좀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어제 얘기했고 4분기 코앞인데요.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한 3, 4개가 되는데, 네, 모아가신다고 하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와 같은 좀 애매할 때, 변곡점일 구간일 때가 사실 가장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이럴 때 남들과 다른 투자를 한다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차장님과 이사님이 서로 다른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평론가님의 조언을 들어볼 차례가 됐어요. 저는 수급으로 말씀드릴게요. 뭐 네. 재료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수급으로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파생 세력이죠. 선물 세력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이용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풀에도 많이 담아놓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최근에 왜 이렇게 삼성전자의 약세가 나오고 있는가? 이건 지금 이제 9월물이죠. 6월부터 쌓아놓던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누적 기준으로 거의 지금 6만 계약에 육박하는, 거의 최근 근래 드물게 선물 매도분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매도 치면서 역시 주수를 눌러야 되니까 네. 대장주인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눌러놓은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수급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재료적인 측면은 이제 두 분이 잘 소개를 해줬고요. 수급 쪽에서 어떻게 다시 숨통이 좀 튀어지는가, 외국인들의 저 선물을 빨리 저 선물 매도를 뭘 어떤 식으로든 소화를 해내면서 이제 이쪽 친구들이, 선물 친구들이 지수를 좀 상방으로 끌어나는 그런 힘이 나왔을 때 저는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9월을 나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소수설이기는 하지만은요. 예.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못 오르면서 코스피 200이 오를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적어도 7만 원대까지는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좀 10만 원까지는 말씀 주시는데. 예. 저도 그냥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근데 이 삼성전자라고 SK하이닉스와 트랙의 삼성전자라고만 얘기한다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우리나라 지수를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앞서서 이 시장 이야기를 했을 때도 거래량이 지금 시장이 좀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펀드멘탈도 그렇고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은 전체적인 그 글로벌 시황이나 우리나라 쪽에서의 그런 외국인들 보는 시장 자체도 좋아져야 삼성전자도 좀 그 7만 원 그 이상 뭐 지금 10만 원 뭐 그런 부분도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한 9월 달, 10월 달도 참 이 전체 시황이 좀 좋을지 이 부분은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되고요. 또 이제 항상 연말 때 갔을 때도 이제 그 양도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삼성전자도 많이 갖고 있으시는데 그거에 대한 수급적인 불안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뭐 펀더멘탈 뭐 이제 뭐 드램 쪽은 좀 이제 그 좋아지는 쪽으로 좀 가고 있지만 네. 낸드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까지도 지금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제 이 HBL이나 이쪽에서의 뭐 고객사 확보에 의한 그 적으로 본격적으로 크게 좀 반영되는 시기는 이 올해보다는 이제 내년 상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좀 따져봐야 네.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의견이 이렇게 또 갈리기는 오랜만인 것 같네요. 좋습니다. 뭐 다양한 의견을 좀 들으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일이 이제 8월의 마지막 날인데 MSCI 편입 종목에 드디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뭐 에코프로, 한미반도체, JYP 뭐 다양하게 들어올 텐데 네, 내일 장이 열리면 막 바로 들어오는 건가요? 네, 그건 아니고요. 그 이제 종가 부분에 그래서 이제 기대감은 이제 9월에 이제 수급이 좀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수치로는 이제 분석이 뭐 에코프로가 뭐 1조 2천억 원으로 가장 많이 유입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이 되고 있고, JY 펜터는 한 1970만 2천억 수준, 네. 하나오션이 한 1,200억,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하나오션과 비슷한 한 1,100억대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최근의 흐름이나 좀 수급을 보면 네. 그러니까 뭐 MSCI 지수에 편입됐고 이 기대감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오면서 급등할 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때문에요? 최근에 좀 선반영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흐름도 그렇고 수급도 그렇고, 그리고 보시면 엔비디아도 이렇게 실적 발표 높을 것이라고 전망이 됐죠. 물론 더 높았지만 네.
이렇게 정말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거는 정말 큰 빅 이벤트야라고 보는 이벤트치고 잔치에 이렇게 소문난 잔치에 이렇게 먹을 게 없다고 정말 진짜 MSCI가 정말 뭐 진짜 이게 돼갖고 뭐 하루에 뭐 5% 10% 오르고 그게 뭐 하루에 수급이 다 들어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기대감이 있을 수는 있는데 좀 선반영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게 어떨지라고 생각이 들고 또 중요한 게 뭐 내 종목이 편입이 되는데 이제 9월이 되고 뭐 9월 변곡 좀 지나면서 9월 중순 이후부터는 그래 이제 10월 초에 첫째 주 금요일 날 이제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도 되고 이제 3분기 어닝 시즌 얼마 안 남았고 3분기 실적이 중요할 텐데 그러면 지금 4개 종목 편입된 종목의 3분기 실적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네, 실적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선반영됐다는 말씀은 액티브 자금들이 미리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패시브 들어올 땐 빠져나갈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패시브 자금이라는 부분은 이제 그냥 펀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네, 펀드에 대해서 이제 그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또 규모가 또 틀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그 편입되는 기업들 중에서도 생각보다 좀 주가 너무 많이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매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자금에 생각했던 이제 추종 자금이 또 이제 바뀔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시기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싸게 사는 걸 또 바라는 게 바로 이제 이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마다도 차이가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어떤 패시브 자금이 바로 들어와서 이제 지수를 바로 끌어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약간 좀 실망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 저희가 지난 5월에 이제 MSCI 편입됐던 종목들 어떻게 됐는지 그 이후 데이터를 좀 들고 와봤는데 편입 이후에 주가가 이제 다 오르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확실히 보니까 뭐 당시에도 보니까 카카오페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코스모 신소재, KT 이 중에서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만 이후에 좀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인 것 같은데, 네. 이걸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번에 편입된 종목들 중에 뭐 어디가 오르고 어디가 좀 안 오를까? 그건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네. 에코프로가 역시 가장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에코프로의 기존에 들어와 있던 액티브 자금이 있겠고요. 네. 또 개인 큰 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분들이 어떤 판단을 할 건가가 실은 MSCI 관련해서 1조 원대의 자금이 들어왔을 때 에코프로 주가를 결정짓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액티브 자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걔네도 덩치가 크잖아요. 네. 그래서 패시브 자금 때 뭐 어쨌든 자기 물량을 받아줄 세력이 있기 때문에 탈출 기회로 삼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개인들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연대가 워낙 공고했기 때문에 이제 대놓고 팔 자금들이 들어왔을 때 과연 이분들이 한 번 더 가려고 할지 여기가 이제 좋은 호기가 왔다라고 팔지를 모를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는 한 내일 장 끝나고 들어온다고 치면 9월 첫째 주 정도를 확인을 해보면 정확하게 향후 흐름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과거 5월, 6월 때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오히려 큰 손, 뭐 액티브든 여기가 안 빠져나갔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한 30% 이상이 더 올랐었던 것 같은데 결국 그때도 첫 주의 흐름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 증시에 계속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뭐 아직까지는 뭐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려운 시점인 것 같죠. 계속해서 경계감 갖고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손석우, 이영훈 그리고 텐텐베거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